안녕하세요. 2022 서울 사회적 경제 온라인 박람회 자활 부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왼쪽에 계시는 자활기업 대표이신 김영복 대표님, 어, 장영복 대표님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송파자활의 이종수 실장님, 성동자활의 이선화 센터장님, 그리고 저는 강남지역자활센터의 안수경 센터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활센터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활센터는 서울 지역에 30개 시설이 있고요. 취약계층의 자립자활과 그리고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자립자활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곳이고요. 코로나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냈지만 서울협회는 지속적으로 그 취약계층의 빈곤 예방, 사회통합, 그다음에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과 지역 중심의 자활 사업의 지역화 전략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하면서 자활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지역의 30개 자활센터에 399개의 자활근로 사업단이 있고요. 평균 한 센터당 13개 이상의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32개의 자활기업이 있고요. 참여 주민은 한 5천여 명, 종사자는 348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자활센터에서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가 500여 종에 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자활센터 현황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자 현황을 보면요. 그 코로나와 함께 작년 2월부터 시작됐죠. 신규 참여자 유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저소득, 저숙련, 근로 빈곤층이 많이 늘어났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청년들이 좀 늘어났다는 건데요. 청년들은 비교적 노동 능력은 괜찮은데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청년들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신체적인 허약이었습니다. 코로나와 함께 거의 1년 반 넘게 그 휴관을 거의 한 3, 4개월은 휴관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참여자 선생님들의 일상적인 그런 그 안정성이 깨지면서 우울증이나 알코올릭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고요. 또한 비대면 사회복지 서비스로 인한 소외 현상 심화, 그다음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면서 그 사각지대에 우리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힘들었던 게 교육 현황인데요. 자활센터는 그 초기 진입하는 참여 주민에 대한 교육과 함께 센터에서 그 끊임없이 자립 역량을 키우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일단 게이트웨이 교육이 거의 몇 개월 동안 중단됐고요. 그리고 이제 참여자들의 소양 교육, 직무 교육이 중단됐습니다. 몇 개월. 그래서 이제 발빠르게 비대면 교육으로 이제 그거를 돌렸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종사자들의 업무가 굉장히 가중한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단 현황을 간략하게 보면 축소 운영을 했고요. 코로나와 함께. 그다음에 휴관, 그다음에 교대 근무 등으로 인해서 매출이 많이 초반에는 감소했었고요. 그다음에 공공 주도의 방역 소독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센터의 소독 방역 사업단은 굉장히 매출 향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어려웠던 것은 외식 사업단, 카페 사업단 등이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했고요. 서울협회 센터들이 운영하는 자활기업 카페 몇 곳이 폐업을 했고요. 그러면서 배달로 방향을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종사자 현황은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이제 참여자가 굉장히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확장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자활 전문가 종사자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이제 사업당 관리에 따라서 이제 그 발열 체크도 매일 하루에 2번 정도 해야 되고 코로나 검사도 계속 안내해야 되고 각 사업장 소독 방역해야 되고 매일 아침 저녁 문자 보내야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종사자들의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한 이직률도 높아졌습니다. 서울 지역의 경우. 기타 현황을 보면 어쨌든 코로나 상황의 지속에 따른 참여자의 증가로 신규 사업 아이템 개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공공과 연계한 일자리, 예를 들면 자가격리 키트 배송 사업이라든지 이런 공공과 연계한 일자리 개발에 굉장히 주력하고 있고요. 또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 발굴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인제 빼놓을 수 없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자 현황에서 우울 알코올릭이 굉장히 증가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분리에 대응하는 심리 방역을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어쨌든 결과적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자활 현장은 참여자와 종사자가 일단 증가했고요. 사업이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자활의 인프라는 굉장히 확장이 됐지만 공간 협소의 문제, 공간의 문제가 또 큰 사회 문제로 자활 문제로 대두됐고요. 시설 확충의 문제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활 기업 창업률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근로미약 증가자로 임가공 사업이 부업 사업, 소위 말하는 부업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됐는데 서울도 거의 한두 개 센터를 제외한 거의 모든 센터가 임가공, 부업 가공 사업을 지금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사용의 자율성이 2019년 말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면서 그 사회 문제 해결이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일에 그리고 사회 공헌 활동에 자활센터들이 많이 노력을 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거의 30개 센터는 코로나 방역 지침이 거의 한 달에 두세 번 내려왔거든요. 그 지침에 따라서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했고요. 뭐 임시 휴관과 뭐 여러 가지 그 뭐 2교대, 3교대 근무, 시간제 근무, 탄력 근무, 뭐 최소 운영, 뭐 문을 열었다 닫았다 이제 구청과 긴밀하게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한 제한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교육이 굉장히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제 발빠르게 대응했던 게 뭐 식당이나 교육장 등에 가림막을 굉장히 빨리 설치를 해서 식당도 거의 문 닫지 않고 운영을 했고요. 교육장도 인제 정상화,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서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연계된 사업이나 계약 관계에 의한 사업은 정상 운영이 됐고요. 그 밀접 접촉자 발생 시 퇴근 조치를 했고 사전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지역에 한 9개 센터가 자가격리 그 키트 배송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자가격리자가 한 30-40여 명 있었거든요. 그분들에게 도시락 지원을 계속했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히나 이제 주민교육 방식이 전환됐습니다. 이제 모든 사회가 비대면으로 바뀌면서 저희 자활센터들도 비대면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시작했고요. 아직도 굉장히 많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 그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뭐 경기도 지식인을 활용한 소양교육, 직무교육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개발을 해서 어쨌든 참여자들을 방문 서비스도 하고 전화 방문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참여자 선생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굉장히 뭐 문화 프로그램도 하고 뭐 상담 사례 관리는 지속적으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제 그 자활센터에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인제 사례 관리인데요. 인제 코로나가 되면서 사례 관리를 더 심층적으로 밀접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제 각 센터마다 좀씩 다르겠지만 코로나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매뉴얼에 따라서 문자 보내고 뭐 어쨌든 여러 가지 안내 수칙을 안내하고 그 대응 매뉴얼에 따라서 센터를 운영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몇 개 센터들이 코로나 확진자 발생으로 자가격리를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어쨌든 참여자 관리에 만전을 기했고요. 예를 들면 저희 센터 같은 경우도 인제 자가격리를 했습니다. 2주간 참여자 1분과 종사자 1명이 확진돼서 그때 인제 저희는 그 기간을 이용해서 그 직원들의 인제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더라고요. 그 극복을 위한 교육이나 뭐 자활사업 관련 교육 이런 것들을 많이 했고 그 기간에 어쨌든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들을 고민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그 향후 방향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현재 거의 모든 센터들이 비대면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확대할까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송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시스템을 구축을 했더라고요. 이제 조금 이따 송파 자활센터장님께 듣겠지만 어쨌든 거의 모든 센터들이 온라인 시스템 구축
확대에 굉장히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공공 민간 기업 연계한 비대면 디지털 관련 새로운 일자리 발굴을 위한 노력 또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인제 포스트 코로나라는 말보다는 위드 코로나라를 말을 쓰고 있죠.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쨌든 신규 사업 아이템 개발을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친환경 작물 재배 먹거리, 뭐 정서 지원 방역 소독 세척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 그다음에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제로 웨이스트 사업과 자원순환, 아이스팩, 우유팩, 재활용품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지금 7월 1 일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많은 센터들이 지금 제로 웨이스트 사업을 구상 중에 있고요. 자원순환 사업단도 있거든요, 많이. 거기서 인제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한 참여 주민의 심리 방역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이런 것도 어쨌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 영역과의 협력 상생을 위한 공동 대응 방안 마련도 저는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직격탄을 맞아서 문을 닫는 곳도 많았지만 어쨌든 저희는 자활 인프라를 활용해서 상생 협력하려는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상호 거래 활성화나 자활 인턴 파견이나 그다음에 전통 시장의 아이스팩 무료 배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과의 협력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로 빈곤층의 어려움, 그리고 대상자 확대로 지역사회 취약계층 발굴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자활센터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평균 150명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인제 뭐 예산도 부족하고 하기 때문에 신규 참여자를 더 받기는 어려우나 코로나로 인해서 신빈곤층이 또 생겼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빈곤층을 자활 인프라를 활용해서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자활 사업을 포함하여 이 코로나를 계기로 보편적인 사회 보장 제도로의 강화에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역 자활센터가 지역사회 안전망으로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통한 빈곤 예방 그리고 사회 통합 그리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일자리로 연결을 해서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더 열심히 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를 위해서는 공적 부조인 자활 사업과 긴급복지 또 사회 서비스까지 사회 안전망 구축과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간 연계와 상호 협력을 모색해야 되고 특히나 공공과 민간이 연계한 신규 사업 개발이 저는 절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와 함께하는 이 시대의 지역 자활센터는 지역사회에서 능력 있는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 기관으로서의 역할, 빈곤 예방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고요. 한편으로는 정말 대거 몰려오는 근로 능력이 미약한 참여자들의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사례관리 전문 서비스를 통해서 사회 통합을 추진하는 역할을 자활센터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네. 간단하게 제가 인제 발제를 했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인제 제가 간단한 발제를 듣고 혹시 여기에 뭐 보충이나 보충 발언이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하였으면 좋겠고요. 먼저 우리 자활기업 대표로 오신 우리 대표님 장영복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활기업 대표로 온 서울주거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 장영복입니다. 실제로 자활기업의 대표로 왔다고는 하지만 다른 업종의 자활기업들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속해 있는 주거복지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거복지는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을 때 예상은 했었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면 사회 간접 자본이 주거복지 이런 여러 가지 주거복지 쪽으로 풀릴 것이다. 그래서 여태까지 해왔던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일들이 적어지질 않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 예상대로 저희들의 일은 줄어들지 않고 또 오히려 더 많아진 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로나 다 아시다시피 두 가지 복병이 있었죠. 처음에는 대면하여서 공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이제 방문이나 이런 공사하는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고 또 그래서 이제 공기가 좀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인제 그 온도 체크라든지 마스크 이런 것들을 착용하고 그런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복병이 있었다고 하면 세계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물류 대란이 왔기 때문에 물류들이 잘 이동되지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물류들의 그 공사하는 대부분의 그 자재들이 중국에서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독일유 같은 독일어라고 하면은 실제로 그 세면기나 변기 뭐 이런 독일유 같은 것들이 중국에서 넘어오지 않아서 굉장히 그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 가격 상승의 요인이 발생하면 바로 인제 그런 반영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초기에 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또 LH 같은 경우와 우리가 인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진행한 게 7-8년 되는데 그때부터 전혀 뭐 가격 인상 요인이 없었는데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물류 대전으로 인해 가격이 상승되는 것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이제 현재까지도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인제 다른 곳에다 물량이 한꺼번에 몰려오면 다른 곳에다 하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없고 오늘도 제가 인제 오전에 일을 하다가 또 이런 포럼이 있어서 옷을 갈아입고 이곳에 와 있고 또 끝나면 또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도 수익성은 많이 줄어들었다. 볼륨은 좀 커졌으나 수익성은 많이 줄어들어서 여기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인제 사회 간접자본들이 이런 주거복지 쪽으로 몰려들기 때문에 향후 뭐 1년 정도는 일거리는 줄어들지 않겠으나 거기에 해당하는 수익성은 굉장히 반비례해서 더 낮아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대응이 많이 필요하다. 또 일거리가 몰려들었을 때 우리 그 저소득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을 할 수 있도록 문화가 좀 열려져야 되는데 저희가 인제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이러한 그 자활기업들이 사회적 경제가 성장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에 주시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송동지역자활센터 이선화 센터장님께서 어쨌든 자활 사업의 코로나 현황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 말씀 함께 나눠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한 3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 근데 이 온라인 박람회를 보신 분들이 자활에 대한 이해가 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회적 경제가 이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 기업 그리고 자활 이렇게 나눠지는데 자활 기업은 이제 사회적 기업처럼 저소득층 주민분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정말 기업, 사회적 경제 기업이고요. 저희 지금 그 지역자활센터라고 하는 곳에서는 저소득 주민분들의 일자리도 만들고 이거는 정부 지원 보조금을 받아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활기업으로 인큐베이팅하는 곳인데 두 가지 성격이 있죠. 공공부조로서의 이제 일자리 창출과 소득 보존을 하는 이제 기능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사회적 경제 기업을 이제 만들어 나가는 역할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코로나에 이제 일자리를 만드는 자활근로 사업단을 운영하는 센터의 입장이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을 운영하면서의 어려움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우선 지금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의 얘기를 먼저 좀 드리면 글쎄 작년에 저희가 이제 저희 성동자활은 2000년도에 그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작년 이제 20년이 돼서 20주년 행사들을 좀 진행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행사라고 할 것까지 못했죠. 뭐 근데 20년을 돌아보는 여러 가지 그 모임들을 하다가 저희 주민분들하고 좌담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활에 참여하시는 대표님들을 모시고 좌담회를 했는데 대표님들한테 이제 여쭤봤죠. 코로나19에 우리 지금 선생님들의 삶이 어떠신지 이렇게 여쭤봤더니 의외로 저는 사실 좀 힘들다 이런 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힘들지 않다. 왜? 자활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전에 만약에 자활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분들은 이제 일용직에 일을 하시거나 아니면 예를 들면 여러 경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하던 일도
그러니까 일한 만큼 받아야 하는 구조에서 생활이 너무 어려웠을 텐데 자활은 사실은 그 코로나19의 영향 안 받고 만약에 우리 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지만 사업단을 휴관했어도 센터가 휴관했거나 사업단을 잠깐 쉬었어도 유급휴가를 드렸어요. 유급휴가를 드렸기 때문에 급여,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제 소득이 됐기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은 전혀 힘들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는 그런 거죠. 자활이 이런 그 경제적인 위기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소득 주민분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 근데 여러 사업 중에 예를 들면 뭐라고 해야 되죠? 외식 사업단에는 저희 뭐 어떤 사업들이 있냐면 외식은 요새 서울에서 좀 많이 하고 있는 게 순댓국집, 본래 순대 이런 순댓국집을 해요. 순댓국집을 하는 곳들은 당연히 코로나19가 있다고 해서 문을 닫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런 순댓국집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단들은 운영을 계속했었고, 아까 이제 취약계층이 너무 근로능력이 취약한 우리 그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임가공 사업 아까 이제 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부업 사업단을 하는 곳들은 그냥 문을 많이 닫았단 말이에요. 물론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단이 문을 닫은 그런 사업단도 있는데 사실은 유급휴가를 드렸기 때문에 소득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일을 해서 너무 좋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일을 안 해도 소득을 주니까 이게 생활의 위기는 안 좋지만 안 해도 되나라고 하는 고민들을 주면서,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되는데 왜 나는 일을 시키지? 이런 갈등들이 사실은 작년 초반에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좀 고민이 되긴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유급휴가를 드리면서 생활의 안정감은 좋았지만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일을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주어지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 바람직할까? 뭐 이런 고민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측면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자활의 지금 성동자활은 한 160분 정도 계시는데요. 그중에 100분이 조금 넘는 남성분이 계시고 50분, 5, 60분의 여성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남성이 훨씬 많죠. 3분의 2가 남성이시고 또 그 160분 중에 62%가 1인 가구세요. 제가 상반기에 조사를 했더니 62.5%인가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으세요. 그리고 그 1인 가구의 70%가 남성이시고요. 그중에 또 상당 부분이 제 그 퍼센테이지까지는 지금 외우지 못했는데 고시원에 사시거나 아니면 아주 조그만한 지하 월세방에 사시거나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는 거예요. 코로나라고 해서 이제 사업단을 문 닫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비대면 해야 된다 하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고, 근데 상상해 보세요. 혼자서 사시는 고시원에 계시는 분들이 야 방역해라라고 거기 집안에만 있어라 라고 하면 집안에만 있을 수 있겠어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저희 자활의 고민은 그런 게 있었죠. 당연히 이제 방역해야 되고 국민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 사실 지침을 만들어 갖고 조심해야 되는 거는 너무 맞는데 이분들에게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자가격리가 됐든 아니면 뭐 재택근무가 됐든 예를 들면 그게 뭐 삶의 질 이 부분에서 이게 가능한가 이런 고민들이 한편 있었고요. 뭐 아까 이제 회장님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우울증과 뭐 알코올 문제가 그래서 되게 많이 심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업단을 접었던 사업 중에서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쉬신 분들 중에서는 상당 저희 센터도 계셨어요. 알코올 일주일 내내 술을 마시다가 결국 종료하신 분도 계셨고 어디 외부의 저희 다른 지역의 소식에서는 사실 돌아가신 분도 계셨어요. 술을 드시다가. 사실 이런 당연히 이제 방역의 중요성이 있지만 우리 왜 아이들의 돌봄의 공백에 있어서는 많이 사회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주거 취약계층이든 아니면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들에 있어서의 이런 뭐라고 해야 되죠? 아까 심리적인 방역이라고 표현을 쓰셨나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이게 코로나가 지금 당장 극복되고 끝날 게 아니라면 사실
함께 고민돼야 되는 측면이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역자활센터 자활 사업이 제도화된 게 2000년도예요.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면서 제도화가 됐는데 사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만들어졌던 그 시작 배경, 사회적 배경은 외환위기죠. 사실 IMF가 터지고 나서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했었잖아요. 지금 청년들은 생각도 못하는 그 완전 고용의 시대를 우리는 어쨌든 그 전에 있었고 그 이후에 사회가 굉장히 많이 변하면서 자활 사업에 그때 오셨던 주민분들은 예를 들면 IMF의 타격으로 가장의 실업을 경험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운영하던 사업체가 망하거나 이러면서 처음으로 이제 노동 현장에 뛰어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20년 전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게 그 위기 안에 오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예를 들면 간병 사업을 운영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사업단을 만들면서 이분들이 이제 자립하실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저는 코로나19가 또 한 번의 그런 일자리가 필요한 위기 계층들이 또다시 생길 거다. 그러니까 즉 20년 동안 지역자활센터를 찾았던 저소득 주민분들을 넘어서 새로운 계층들의 예를 들면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혼자 사시고 중장년층에 주거의 문제든 부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이게 중첩된 지금 저희 자활에 참여하시는 우리 주민분들의 어떤 복지라든지 일자리라든지도 중요하지만 이후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든 아니면 지금 이제 이 위기 안에 소상공인분들이 오시든 아니면 그분들의 가족이 오시든 새로운 좀 더 이제 그런 위기에 일자리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한 다양한 어떤 사업들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이선화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그 코로나로 사업은 중단됐지만 유급 휴가를 줌으로 인해서 거의 모든 센터들이 그 선생님들이 근로 능력이 굉장히 하락했어요. 하시는 분들 근로를 해야만 하는 사업단에 있는 선생님들은 왜 저기는 쉬는데 우리는 일해야 되느냐 이것도 있었고요. 또 쉬시는 선생님들은 그게 이제 도덕적 해이로까지 가서 이제 정작 일해야 될 상황에서는 어디가 아파서 못 온다. 왜냐하면 열 나고 이러면 무조건 쉬어줬었거든요, 유급으로. 그래서 그런 어쨌든 자활 근로 의욕을 굉장히 하락시키는 그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한 그런 현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활센터가 대부분이 이제 근로 능력이 굉장히 낮아요. 지침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이라고 돼 있지만 거의 80% 이상이 근로 능력이 없는 주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인제 코로나로 인해 선생님들의 그런 자활 자립 의지가 더 떨어졌던 것을 저희는 경험했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울증과 정신과적 청년들이 오긴 오는데 정신과적 질환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노동 능력은 있지만 아무 데서도 적응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이 오고 있어요. 저희 강남 같은 경우도 청년이 없는 곳인데 청년이 거의 30명이 지금 현재 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청년에 대한 대응 대책이 굉장히 청년들이 어쨌든 저는 신빈곤층으로 저는 등장하고 있다. 자활 참여자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인제 그 센터들이 굉장히 아까 인제 종사자들의 그런 업무 과중과 그 피로도가 높아졌다고 했잖아요. 기존 사업단은 다 운영하면서 또 종사자들이 그 참여자 선생님들을 인제 방역 지침에 따라 사업단을 운영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인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송파 자활에서는 주민 교육 방식을 모든 센터가 다 전환했거든요. 근데 어느 센터보다 쪼끔 더 선도적으로 발빠르게 대응을 했던 것 같고 또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또 참여 주민의 심리 사회적 그 방역 그러니까 심리 사회적 방역이란 말이 인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송파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썼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심리 사회적 방역까지도 훌륭하게 해냈던 것 같아서 우리 송파 자활 우리 이종수 실장님께 그 경험담과 아울러서 어쨌든 코로나와 관련된 또 다른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송파 지역 자활센터에서 실장 역할을 맡고 있는 이종수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자활센터에서 코로나 대비해서 일단 주민들의 교육을 온라인으로 빨리 전환하려고 좀 노력을 했습니다. 뭐 다행히 저희 센터에는 한 스물 한 5명 정도 앉아서 교육할 수 있는 컴퓨터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컴퓨터실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바로 설치하고, 그리고 인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을 전담하는 어떤 교육 전문 기업과 좀 연관을 해서 교육을 진행했었는데, 그 업체에게 저희 주민들을 컴퓨터실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육할 수 있 해 달라고 처음부터 계속 요청을 해서 처음에는 좀 꺼려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저작권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그분들도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초반에는 어 이렇게 우 어 서 강사님을 모셔서 한 공간을 따로 내 드리고, 거기에서 송출해서 저희 주민들이 그 컴퓨터실에서 그 가림막 사이에서 교육을 받는지,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점점 지금까지는 인제 어 네, 강사분이 오시지 않고 컴퓨터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이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저희 주민들께서 인제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시는데 스마트폰으로 화상 회의나 화상 교육을 받는 데 익숙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인제 컴퓨터실에서 교육받는 거에 익숙한 걸 넘어서 인제 스마트폰 교육을 지금 또 주민들 하고 있고, 그 교육을 통해서 또 집에서 또 온라인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렇게 시스템을 구축해 가고 실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물으신 답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고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심리 정서적 서비스를 말씀하셨는데, 뭐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저희 코로나가 일어나고 어 저희 참여 주민 분들 중에 좀 불상사가 또 일어났었던 일이 있었었어요. 뭐 물론 사고로 일어난 건 아니고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쨌든 음 개인적인 사유와 맞물려서 그만두게 되셨는데, 어 이제 코로나 블루 영향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는데, 계속 집에만 계시다가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는데,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나서 저희가 나름 그 선생님들에게 어떤 뭐 자살 예방 교육이나 혹은 어 실무자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무조건 뭐 통화를 하게 한다든지, 그리고 뭐 연락이 안 될 경우는 무조건 집을 찾아가게 하는, 이런 저희 나름대로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또 예방을 하다 보니 주민들께서 좀 네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처음에는 "아우 귀찮아, 귀찮아." 하는데 나중에 한번 전화하면 전화를 안 끊으세요. 한 10분 또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하면서 "언제 끝나나." 뭐 이런 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과 또 전화로 소통을 하면서 또 코로나를 지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저희 자활센터를 1년 넘게 운영해 왔는데요. 이제 제가 인제 또 직책이 실무 책임자인 실장이다 보니 실무적인 입장에서 쪼끔 느꼈던 것을 말씀드리면, 먼저 제가 인제 앞서 인제 센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 이게 코로나 유급휴가라는 게 생겼었어요. 그래서 인제 잘 참여를 하지 않아도 어 유급을 드렸는데, 그 사유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집합 금지 때문에 선생님들이 집합을 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 업무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저희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정해 놓은 정책으로 일을 못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급 처리를 했는데, 고것을 좀 오랫동안 진행하면서 안 좋은 뭐 것도 많이 겪었는데, 그러면서 느낀 게 이 사회적 경제 영역, 즉 뭐 자활센터도 포함이겠죠. 이 영역에서도 그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그 영역을 조금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습니다. 기존에 모여서 어떤 생산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고 그리고 배달하고 요런 배달 예. 만 어 납 만들어서 납품하고 이런 것들에 좀 제한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다들 센터에서 지금 새로운 아이템들을 구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 기존에 했던 제조업이나 방문 서비스의 어떤 유형들을 조금 변경하는 게 저희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 일자리 차원에서 좀 고민이 좀 대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먼저 들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민 교육의 방법의 변화, 아까 이제 온라인 교육으로 전환을 했다고 했는데 주민 교육에 있어서 이런 하드웨어적인 방법 변화뿐만 아니라 콘텐츠적인 면에서도 좀 자활 사업, 저희 자활 사업에 맞는, 저희 자활 주민에게 맞는 콘텐츠가 이제 별도로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사유는 대면 교육을 하고 사람들 만나서 어떤 이런 교육을 운영할 때는 이게 소통이 되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제가 어떤 강사의 커리를 그때그때 소통하면서 변경하면서 이렇게 교육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온라인으로 뭐 일방 송출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저희 자활 주민에 맞는 컨텐츠를 또 따로 개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느꼈습니다. 최근에 복지위원회에서도 컨텐츠 개발해 가지고 송출을 해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계속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한 이 두 가지 정도로 현장에서 많이 느꼈고요. 네, 얘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년 반 동안 이 변화된 코로나 시대에 맞게 저희 주민들을 교육하고 그 업무를 줌에 있어서 발빠른 변화가 정말 시급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인제 그다음으로 함께 우리 그 기업 대표님과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어쨌든 아까 사회적 경제 영역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저희 지역에서도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 자활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마을 기업 등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활센터는 20 년이라는 굉장히 오래된 경험이 축적돼 있고 인프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해서 사회적 경제 영역과 어떻게 상생 협력할 수 있을까를 저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희가 시작한 게 자활 인턴 파견 제도였습니다. 그래서 좀 인력이 부족한 사회적 경제 영역에 인력을 파견해서 좀 인력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싶었고, 또 인제 전통 시장에 아이스팩을 이렇게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인제 서로 상생 협력하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요. 우리 기업 대표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사회적 경제 생산품이나 서비스를 공공 구매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서울시 차원에서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장 확대나 공공마켓 활성화는 여전히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활센터와 그리고 기타 사회적 경제가 어떻게 상생 협력할 수 있을지, 어떤 도움을 자활이 주고 또 사회적 경제 영역은 자활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우리 대표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질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참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세 분은 이제 그 자활 기업을 생산, 관리 뭐 이렇게 배출하는 곳에 계시는 분이고, 저는 이제 그 지역 자활센터를 통해서 자활 기업으로 나와서 이제 뭐 한 16년 정도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뭐 어려운 점이 많이 있죠. 우리 주거복지를 보더라도 제가 인제 그 관계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을 만나면 수시로 이야기하고 하는데, 우리가 공사가 들어와도 우리가 자격 기준에 미달이 돼서 공사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자격 기준의 미달로 인해서 공사 수주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뭐냐면 인제 뭐 공사할 때 자격이 건설업 면허가 있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격 등을 인제 따지고 해서 인제 그 공사 수주를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서울시 관계자나 이런 관계자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공사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그 자격 기준이 미달된 것은 서울시나 아니면 그 자활기업 협회에서 보증이 되어 주고 우리가 공사를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요. 우리가 건설업면을 따는 순간에 우리가 이제 적자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인원 관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누적이 때문에 지금 뭐 딸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자활 기업들이 기업으로 나갔을 때 설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유지하고 그거를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또 연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더불어 말씀드리면 우리 자활 기업들이 만들어지는 것이 굉장히 그 저소득층이고 가진 것들이 없다고 해서 아주 3D 업종을 주로 많이 하죠. 뭐 세차나 뭐 저희 뭐 건축업은 뭐 여러분들이 하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뭐 소독, 방역, 뭐 식당 좀 나오면 카페 이런데 저는 여기 지금 계시는 분들이 아까 처음 소개할 때 청년 사업단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기 앉아서 이렇게 우리를 촬영도 하고 PD도 하고 하시는 거고 참 멋있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활에 들어오시는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은 영역으로 3D 그 업종이 아닌 좀 좋은 업종,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업종을 개발해서 그분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같이 인제 그 실업자들이 늘어날 때는 능력이 없는 분들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분들도 그 삶의 질이 낮아져서 굉장히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져서 일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개발하면은 조금 더 좋은 직종의 업종의 자활 기업들을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나? 또 그리고 만든 것뿐이 아니라 성장하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고 지향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제 돌아가면서 한 말씀 하고 마칠까 하는데요. 인제 제가 얘기할 때도 있고 우리 송동 센터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인제 신빈곤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분들이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인제 어떻게 자활 사업과 연결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지금 하고 있고요. 작년 말쯤에 그 내일 키움 일자리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직장을 잃은 분들을 위해서 인제 내일 키움 일자리라 그래서 한시적으로 3 개월, 6 개월이었죠 아마. 6 개월 일자리를 자활 기업, 자활센터, 복지관 이런 데 이제 파견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인제 그 인력이 인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코로나로 인해 참여자들은 굉장히 늘어났고요. 또 사업은 확대됐고 그리고 종사자도 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 확대를 종사자 증가가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센터들이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에 있고요. 뭐 코로나 분리 영향도 있겠지만 그 어쨌든 사업단의 갈등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서 그 종사자 이직률이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인제 신빈곤층 코로나로 인한 인제 일자리를 잃은 신빈곤층의 자활사업단과의 연계 또는 이제 그 사람들을 자활 사업으로 받아들여서 내일 키움 일자리 등 이런 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 인해서 근로 능력이 있는 현재 자활센터에 계신 분들은 근로 능력이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과 자활 사업을 좀 매칭을 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례 관리를 한다면 자활 사업에도 또 그분들에게도 일자리로 제공되고 자활 사업에도 좀 시너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자활 현장이 그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추가 인력 지원이나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 심리 방역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해 줬으면 좋겠고 뭐 여러 가지 인제 그리고 공공 일자리가 더욱더 필요한 인제 자활 사업 연계가 시급한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자활센터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제 그 일자리랑 공공 일자리랑 이렇게 개발하고 연계하는 게 시급한데 우리 센터장님과 실장님, 대표님께서 이 앞으로 코로나 이드 시대에 자활센터나 자활 기업들이 어쨌든 이 위기를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지를 한 말씀 우리 송동 자활센터장님부터 이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글쎄요.
20년 전부터, 그러니까 자활이 시작되기 전의 배경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생산 공동체 운동을 시작으로 사실 자활 사업이 제도화가 됐고요. 그 안에 이제 자활 기업, 자활 공동체라고 했죠. 그런 저희 실험과 그런 활동들이 사회적 기업으로 확대됐고 협동조합 기본법에 사실은 토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실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한 가족인 거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같이. 그런데 20년 동안 자활 사업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끼리의 협동이 매우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경제 기업들을 운영하는 우리 청년분들이든 아니면 지금 뭐 사회적 기업가 협동조합가 분들이 다 힘드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역자활센터에는 많은 취약계층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20년 동안의 어떤 사업을 했던 노하우,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조금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인프라를 또 가지고 있는 게 지역자활센터입니다. 그래서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이 힘든 코로나19 시대를 벗어나는 데 있어서 지역자활센터가 저는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함에 있어서 사실 가장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사회적 목적,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실현해 나가는 거, 그거를 사실 잊어버리면 사회적 경제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게 잘 수익 창출을 하면서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안에 사회적 가치를 잘 만들어 나가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뭐 청년분들이니까 요새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회적 가치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사실 전통적인 이 취약계층의 일자리, 취약계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게 사회적 경제 기업분들이 정말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회적 가치거든요. 그래서 지역자활센터가 지역에 취약계층을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예비 사회적 기업이든 작은 그 스타트업 기업들이 취약계층을 품을 수 있을 만큼의, 왜냐하면 1인이 더 굉장히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한 분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기업들하고만 다 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회적 경제 기업분들이 이 자활 사업의 취약계층들하고 같이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거를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성동에서는 그래서 예를 들어 도시 항봉을 하고 있는 우리 소셜 벤처죠. 그 어반비즈 서울이라고 하는 우리 그 소셜 벤처 청년 기업가 분들하고 함께해서 양봉가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봉가 양성해서 그러니까 벌을 도시에 다시 돌아오게 만들고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면서 이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많은 기업들이 있죠. 뭐 레오119, 뭐 그 안에서도 우리 같이 이제 취약계층들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청년분들,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업가분들, 저는 많은 다양한 아이디어와 그 안에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에 충분히 지역자활센터가 파트너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제 온라인 박람회에 저희 코로나19를 극복함에 있어 자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요. 뭐 사회적 경제 기업들 단독으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지역에서 더 많은 것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저는 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공공일자리 되게 많이 필요하다. 근데 우리 환경 문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환경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적 기업가분들도 되게 많다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 플라스틱 얼마나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 하루 종일 일주일을 바깥에 나와서 일하다가 집에 돌아가 갖고 이거 재활용을 하려고 보면 죄책감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은 이 플라스틱이 너무 많고, 이런 환경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도 저는 취약계층 분들이 하실 수 있는 역할이 되게 많다. 근데 거기에 약간 그 사업 모델을 좀 만들고 아이디어를 좀 모아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좀 손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저기 포스트 코로나 시대, 위드 코로나 시대의 어떤 방향을 얘기할 때 그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앞당겨질 거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아까 저기 자활기업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그 저소득층이 할 일자리는 뭐 3D나 뭐 제조업 이 정도로만 계속 치중되어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뭐 AI의 발전에 의해서 분명 생산력은 늘어날 것이고 또 화두가 이제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라는 게 화두가 될 텐데 그 부분과 자활 사업 즉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마련하는 게 조금 콜라보가 됐으면 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있거든요. 뭐 이런 거죠. 그 대량 생산으로 인해서 어떤 뭐라 생산량은 늘어날 건데 그 생산량이 늘어난 것을 어떻게 해서 어 인간의 그 일자리와 맞물려서 그것을 유지시켜 나가는지. 왜냐하면 일자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돈을 버는 그런 가치보단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인간으로서의 어떤 직업에 대한 가치로 인한 어떤 자아 실현 같은 게 또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라건대 뭐 일개 자아센터 실무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근데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그 어떤 뭐 지식경제부나 뭐 이런 차원에서 그 저소득층의 일자리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혁명을 위한 생산품을 분배에 대한 어떤 이러한 것을 좀 이렇게 맞물려서 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조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조금 개발됐으면 하는 조금 개인적인 바람이 있거든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 자본주의 사회 내에서 이런 생산품들을 분배하고 뭐 판매하는 데 있어서 저소득층은 꼭 중간에 끼어서 그들에게 어떤 이익을 줘야 되냐 이런 소득적 해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계속 저희 인간은 이 사회를 유지해야 되고 또 이 안에서는 어쩔 수 없이 저소득층이 생겨나게 되고 그럼 그 저소득층에게 그 바뀐 그 사회 어떤 구조에 맞는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주면 저희 사회가 또 다른 또 어 네 안정적으로 인간의 가치를 존중해 주는 그런 사회로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기왕 코로나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요구가 앞당겨졌다고 수도 없이 듣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사회적 경제 내에 어떤 일자리 창출의 유형 변화가 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제 앞서서 말씀하신 분들이 인제 사회적 가치나 또 일자리 이런 것들을 인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사회적 가치를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인제 뭐 많이는 안 살아도 이렇게 살아와 보니까 그 신화에 나오는 시지프스 끝없이 자기가 그 큰 돌을 산 꼭대기로 올려 가지고 다시 떨어지면 내려가서 다시 올리고 하는 것이 삶의 연속이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였지만 중세기 시대에 무슨 흑사병이나 콜레라나 이러한 병들이 창궐할 때도 사람들은 다 살아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인제 그 자활 기업들이 모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디서 무엇을 하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최고로 여기고 가치를 생산하는 것이 우리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아나는 원동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지역 자활센터 센터장님들이나 여러 가지 이런 그 저소득 계층을 위해 일하시는 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는 알겠지만 그분들이 왔을 때 떨어진 자존감을 끊임없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럼으로 인해서 사회적 가치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러한 기업들 또 자활인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서울 사회적 경제 온라인 박람회로 자활 부문은 코로나와 우리라는 제목으로 지금까지 토론을 했습니다. 자활센터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를 20여 년 동안 지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 취약계층의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에 자활센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헌신할 예정입니다. 요새
기업들이 몇 년 전에 주장했던 가치가 사회적 가치였는데 최근에 기업들에서 등장하는 말은 ESG니 뭐 그린 뉴딜이니 이런 말을 참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일자리도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 그리고 ESG에 맞춰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생존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활센터도 사회적 경제 영역과 함께 사회적 가치도 만들어내고 지구 환경도 함께 살리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사업 아이템들을 신사업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이 위기의 시대 앞으로도 계속될 위기의 시대에 사회적 경제의 가치를 잘 실현해가는 사회적 경제 공동체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